네, 지방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지방시대라면 우동기, 우동기라면 지방시대가 생각나는데요. 그만큼 지방시대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도록 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말, 그러니까 지난 4월 30일자로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화통 토크쇼, 오늘은 우 위원장, 이제는 전 위원장이죠. 우 전 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시대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격동시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시대 초대위원장 몇 개월 하셨습니까? 글쎄요, 2년 한 10개월 된 것 같네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하고 7월 1일부터 균형발전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정부에서 위촉받은 위원장이 사표를 내질 않아가지고 네. 우선 위원으로 출발을 했고 9월 1일부터 균형발전위원장을 하면서 자치분권위원장을 겸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23년 7월 10일부터 지방시대위원회로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2년 10개월 예.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정말 뭐 어느 곳에도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아쉬움이 대단히 많은 제가 영남대학 총장을 할 때나 대가대 총장 교육감을 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대통령제에서 집권 초기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1년을 놓쳐버렸어요. 네. 국회에서 균형발전법하고 자치분권법 통합을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2022년 6월에 국회로 보냈는데 그 법이 꼭 1년이 걸려서 23년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고 그때 했으면은 성과가 훨씬 더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해인데 원래 뭐 계엄이라는 이렇게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너무 아쉽죠. 네. 분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전국을 다니신 거리를 다 합산할 수 있겠습니까? 기차로 다닌 거리를 제외하고 보니까 10한 4만 킬로 많이 다녔더라고요. 다니셨습니다. 시군을 한 58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시고 나가 보셨네요. 예. 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각 부처마다 이제 지방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소멸의 문제. 이제는 중앙정부의 대등한 협력적 파트너로서 지방정부가 자리매김되는 그런 성과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축으로 추진을 하면서 역대 정부가 다르게 인프라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 정책을 썼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의료, 교육, 문화의 혁신인데 의료, 교육, 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게 지방시대 계획의 개념적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교육을 통한 지방의 혁신이 가장 큰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역대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균형발전 정책에 그렇게 크게 투입을 하지 않았는데 인수위 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원래 교육은 과학 분야하고 교육 분야가 교육과학 분과로 인수위를 하는데 그때는 22년만 하더라도 교육부 폐지론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부 무용론. 그래서 과학분과위원회가 있고 교육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교육단체 반대에 의해서 과학교육위원회로 과학교육분과로 출범이 되는데 그러면서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을 혁신하는 의미에서 25개인가 26개의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를 다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뽑을 수 있도록
그때 교육부 2급, 3급들이 내려와서 사무국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게 없고 중앙정부의 직할 그런 지휘체계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한 부처에 2급, 3급의 보직을 25개, 26개 없앤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걸로 계기를 해서 이제 교육부가 크게 변신을 하는데 그로컬 30, 그로컬 대학 30개 선정하는 거, 또 교육발전특구, 또 의과학 분야에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학에 특별 전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부처보다 앞장서는 지방 분권적 중앙부처가 아닌가. 굉장히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인프라 중심, 우리 헌법에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독일 헌법에 보면 삶의 질에 균등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 말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설정했던 의료나 교육과 문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 이것이 균형발전의 가장 큰 요소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의 잠재력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방시대의 정책 방향을 역대 정부에서는 도로를 내고 이 인프라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인데 인프라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은 결국 수도권에 재집중되는 결과를 자아냈어요. 수도권에 더 몰려가는. 그래서 교육과 의료 문화가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다. 일자리보다 이게 먼저 선결되어 있는 겁니다. 공단이라 해서 커피숍 하나 없이 이제는 그거 다 풀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면은 도시민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4.5일 주 4.5 근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스코 같은 격주로 주 4일 근무제 해요, 이미. 그럼 4.5일인데 4도 3촌이라는 이런 체제로 본다면은 이 농어촌의 지방에 꼭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기 살고 거기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만이 주민이 아니라 우리 지방하고 우리 동네하고 인연을 맺는 도시민들도 우리 주민이다. 그건 우리가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이 생활인구를 누리는 정책을 지방이 앞장서서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시도 뭐를 만들었냐면은 도시민들이 지방에 집을 지을 때 실거래가 6억 미만은 1가구 2주택 빼기로 했습니다. 네. 획기적이었죠. 네. 그러면은 농막이 또 문제가 많았는데 농지 전용하지 않고도 농막 형태로 집을 지으면은 11평까지 늘려가지고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 얼마든지 주 며칠씩 거기에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5만 평, 50만 평으로 되어 있던 5만 평으로 줄여가지고 관광단지를 시장 군수가 만들도록 해줬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 활력타운, 우리 여기 지금 영주도 하나 하고 지금 상주도 있고 곧 청도가 착공을 하게 될 텐데 도시민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생활인구를 늘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구 개념을 가져가 보자. 그래서 이제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가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출퇴근하면 농사 지으면 안 됩니까? 네. 사실 저도 뭐 대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들어오시고 지방 발전을 시도하시면서 균형 발전 시도하시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됐다는. 특히 그 교육발전 특구 같은 거는 우리 자치분권법 개정할 때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를 뚫으면은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가 있어도 몰려들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적 요소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젊은이들이 정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정책을 뒤바꾼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교육 특구가 생기면서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지난해에 의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0%, 30% 이렇게 하다가 지금 40% 이상을 지역 출신의 그 권역 내의 출신의 고등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60%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62%가 올라갔죠. 그래서 부산 같은 80% 이상을 해요. 그리고 원래 내년부터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비수도권에
제약해야 되고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은 그 지역 번역에 제약을 해야 됩니다. 그 효과가 정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춘천 같은 데는 지방 도시들이 미분양률이 대단히 높은데 춘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빵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주에 있는 LH 같은 데서 서울지사 근무자를 모집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줄어버리고 세종에도 젊은 공무원들이 아이들 데리고 세종으로 내려오고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특히 지역에서 이제 고급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생기면은 사람을 뭐 확보할 수 없었잖아요. 여기 있는 고급 인적 자원들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도 연구력이 조금 높으면 교수들 전부 수도권으로 이것이 교육 문제가 지역에서 대학을 더 가기 쉽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쉬운 여건이라면은 이 문제는 고급 인적 자원을 지방이 흡수하거나 지방이 확보하는데 이 제도가 가장 큰 뒷받침하는 제도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국립국악단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립무용단 뭐 이런 한 8개 기관을 지방에다가 이전을 시키고 또 시군별로 미술관 같은 걸 짓게 해서 현대미술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미술은행에서 이것을 순회전을 계속해서 돌린다든지 이렇게 지방에 이 문화특구를 13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 기반이 젊은이들이 정주하는 데 큰 요소가 되지 않겠나. 막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은 이게 집행을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가 균형발전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처 업무를 대통령 대신해서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총괄을 하면서 각 부처가 다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정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죠. 그런 차제에 이렇게 중단돼서 참 아쉽습니다. 네, 저희들도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아쉬운 점으로 입법 지원이 좀 늦어지면서 상당히 차질이 빚었다고 했는데 다른 아쉬운 점도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보면은 23년에 이제 지방시대를 선포를 하고 법정계획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4년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가 2000년도인데 이제 성과를 거두를 해줘. 성과를 거두를 했는데 계엄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해서 이것이 뭐 잘 작동하지 않을 거고 있고 또 부처마다 지금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토 공간의 공정성과 중앙 권력의 공정성을 많이 강조해 오시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면은 우리 이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어느 지역이든 작은 지역 내에서도 잘 사는 지역도 있고 못 사는 지역도 있고 어려운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잘 살 수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헌법에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복추구권은 국가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들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 살더라도 행복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게 국가의 책무예요.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권의 하나이고. 자, 그래서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병원 가기 어렵고,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문화시설, 문화적 향유를 누리기 어렵고, 이거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 또 기본권에 대한 차별이다. 그런 접근을 가지고 이제는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회의 공정성이라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헌법 전문부터 이런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을 제한하는 나라다. 또 행복 추구권을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정치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네, 방금 뭐 헌법 개정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헌법을 지방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규모가 이제 엄청 커졌거든요. 지난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걸 실토를 하셨는데 한 1년을 해보니까 지방 업무에 겨를이 없다. 삶의 질,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일상 업무는 시도가 다 했으면 좋겠다. 외교, 국방, 안보적인 측면만 해도 중앙정부는 그 일만 하더라도 버거운데 지방 업무까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또 중앙정부도 좀 가벼워야 되고요. 그래야 이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안보적일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기민한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 국가 경영 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시도에다 맡기고 국가는 국가 안보라, 외교와 거시적 경제 이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지방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돼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네요. 그 지방 분권형 기여는 지방에 권한만 주고 책임은 빼는 게 아니냐. 그것도 문제죠. 지금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연방제 수준까지 가는 권한을 만약에 이양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방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언론의 기능이나 시민단체의 기능이 그렇게 시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할들이 지금 잘 수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감사원은 국가 사무를 주로 감사를 한다면은 지방 사무를 감사를 하고 지방 사무를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지방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국가의 임무가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은 독일이나 영국에서 시행해왔던 프랑스에도 해봤습니다만 지방감사원을 헌법상의 기구를 두고 이 기구가 감사를 하고 또 지역의 경영 평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지방감사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만큼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주춤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건 뭐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 사실 또 이게 대구 경북에 특히 우리 북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내륙은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158개 시군을 가보면 바닷가라든지 특히 또 이렇게 수려한 경관이 좋은 산악지대는 그래도 정주 인구는 적더라도 생활 인구라도 확보가 돼가지고 지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동태적인 그런 지방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북부 지역은 지금 어느 한 구는 인구가 15,400명입니다. 15,400명. 만 5년 되면 10,000명이 무너져요.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돼버려요. 그러려면은 결국 옆에 있는 거점 도시에서 그 기능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구 경북은 원래 경북에서 대구가 나왔고 이제는 규모가 커서 권한에 상응하는 만큼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도시를 분석을 해보면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나라의 OECD 국가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체제가요. 연방제예요.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지금 대통령이 제가 우리하고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또 그 규모를 보면 500만에서 1000만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요. 지속 가능하게 발전.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외국에서 지행하고 있는 도시화율을 지표를 접근하면 100% 도시국가라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규모로 볼 때 대구 경북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예전에 가졌던 경영력을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권한을 가져오고 또 그 권한에 책임을 지면서 대구 경북이 함께 통합된 행정체제로 가는 것이 대구 경북의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전임 시도지사 때부터 준비를 해왔고 현
시도지사님들이 그것을 또 추진을 했는데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아쉽죠.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필코 이건 대구 경북은 통합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부산 경남도 통합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전 충남도 했어요. 대전 충남은 진도가 지금 대구 경북보다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전주 완주도 완주가 반대를 했었는데 올림픽 유치를 경우에서 지금 주민들이 찬성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진천하고 그 음성도 찬성률이 70% 넘어요. 목포하고 신안은 목포에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시명도 목포가 안 써도 좋다. 신안을 써도 좋다. 시청을 신안 소재지로 가져가도 좋다. 이런 제안까지. 적극적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중에 제가 많이 다니면서 유익 있게 정말 그 별 걱정 없이 작은 인구나만 늘어나는 지역들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순천하고 신안입니다. 순천도 4개가 3개인가 4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30만 좀 돼요. 기초단체가 최소한 30에서 50만 정도가 돼야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더라고요. 순천 정원박람회 1000만 명 모였습니다. 그 1000만 명 모였는데 그 예산 중에 국고 지원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돈 안 나눠주고 그걸 종잣돈 삼아서 정원박람회에서 훨씬 더 지역 경제가 더 부유해졌어요. 신안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수도 지금 주목받는 도시인데 여수도 4개를 통합했거든요. 그것도 한 30만. 그래서 최소한 한 30만 정도 규모. 그래서 기초는 30에서 한 100만 정도 잡으면은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500만 정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같이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닌가. 네, 시도 통합을 적극 추진하셨던 우동기 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떠나고 난 뒤에 혹시 찾을 비는 아닙니까? 이제 행정 통합을 할 수 있는 행정 통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시장을 뽑아야 되죠. 도지사는 아마 뭐 어떤 분이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삼선 도전한다고 치면은 똑같은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통합을 주장하고 행정 통합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대구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 예.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방시대 정책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시대의 가장 첫 걸음은요. 자기 책임성 같아요. 그러한 자기 책임성이 강한 지역이 있도록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다른 어떤 시도가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다 그렇게 몰려가고 뭐 2차 전지에 좋다고 2차 전지에 다 몰려 반도체를 바닷가에서도 반도체 하겠다는 이런 우스운 일도 생겨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뭐냐 거기서 맞춰서 우리가 지역개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대구가 GRDP가 전국에 제일 낮다고 그러는데 소비력은 높아요. 네. 그러나 대구는 특이하게 주변에 구미도 있고 포항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미 포항이 행정구역이 경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이게 한 시도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대구의 GRDP가 큰 의미가 없다고요. 포항과 구미의 산업 활동을 위한 배후도시의 역할, 교육과 문화, 의료 이 역할을 대구가 충분히 해준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꼭 대구 시만을 가지고 GRDP다가 대구가 제일 못 사는 도시라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는 통합을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요. 지금처럼 중앙집권적 체제 가서는 어렵죠. 예. 지금 우리가 탄핵이라는 국면을 두 번 맞이했고 IMF 경제위기도 맞았지만은 만약에 관선시장, 관선구청장이 했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2개 대학 총장, 재선 교육감, 그리고 지방시대 위원장까지 많은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방시대 문제는 아마
어떤 정부가 새로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축적된 걸 가지고 이 지방 살리기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시민사회에서 좀 잘 반영되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좀 성장될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좀 보탤까 싶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동기 위원장이 떠나더라도 지방시대 정책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